우리가 이제 크게 말해서 에너지 대사 저해하는 그 살균제가 있고 기자를 하는 생합성 저해제가 있는데 핵산, 그러니까 우리가 세포 분열을 막아주는, 그러니까 핵산이라는 거는 DNA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런 분열을 막아주는 이런 것들이 있고, 단백질 저해하는 것들도 있고요. 지리아닌과 키틴 같은 거, 멜라닌 합성, 어떤 그런 세포벽을 만드는 걸 방해하는 그런 기작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 곰팡이들이 생존을 할 수가 없겠죠. 그다음 기주식물성 저항성 유도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요거는 뭐 이론적으로 있다고 하는데 아직 상업용으로 광범위하게 쓰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제가 한 20몇 년 동안 보면서 기주저항성 유도 자격이라는 거는 아직 논문상으로만 제가 확인한 상황이거든요. 있다고는 얘기는 아직까지 이제 상업적으로 쓰는 경우는 없고요. 살균제 약제 저항성 같은 거 보게 되면은 살충제는 1950년부터 이제 그 살균 그 50년대부터 이제 약제 저항성이 있다는 거 알려져 있고요. 살균제는 선택성이 높은 농약, 그러니까 그 얘기했죠. 일반 브로드하게 광범위하게 쓰는 살균제들은 저항성이 잘 발생하지 않은 반면에 선택성이 높은 농약들은 많이 잘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통 1960년대부터 우리가 많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저항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특히 여기 베놈이라고 있죠. 요거 핵산 베놈이. 그러니까 베놈이라는 건 상품명이고, 원래 이 약제의 원제명은 벤지미다졸이라는 약이에요. 벤지미다졸이라는 약이 있는데, 요 약이 굉장히 잘 들었어요. 여러 가지 곰팡이들에서 굉장히 광범위한데 효과도 굉장히 뛰어났던 약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은, 우리가 현재 실험을 할 때 저항성의 정도를 판단할 때, 어떤 곰팡이들이 저항성이 높냐 낮냐를 판단할 때 우리가 벤지미다졸을 갖고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벤지미다졸에 비해서 어떠냐, 그리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기준점을 삼을 정도로 이 베놈이라는 약제가 이게 저항성이 많이 생긴 대표적인 약제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좋으니까 많이 사용했죠. 많이 사용하니까 당연히 전 세계적으로 벤지미다졸에 대한 약제 저항성을 갖고 있는 곰팡이들이 많이 출하했다고 이거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현대농업에서는 이제 약제 저항성 병원의 증가가 중요한 문제가 됐고요. 이것들 특히 균류에서 증식 속도가 빠른 뭐 제필곰팡이나 싱어루병, 푸른곰팡이에서 다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보통 이 약제 저항성 병원군에 대한 문제들이 있어서 계속해서 뭐가 나와요? 우리가 새로운 농약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죠. 이것들 때문에. 근데 현재 보면은 이게 약제 저항성 그 약제의 출현보다 병원균의 출현이 더 빨라지는 느낌이에요. 지금은 굉장히.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농약을 하나 만들 때 이 약제들이요 보통 1년에 만든 게 아니라 원재 하나가 수십 년에 걸쳐 만들어지거든요. 이것들이요 굉장히 쉽게 만들어지는 약제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들이요. 보게 되면 약제 저항성에서 실험을 하는 거예요. 약제를 놓고 얘가 사나 못 사냐. 약제 배지에다가 약을 여기다가 타요. 농약을 탄 다음에 여기다가 균을 키워요. 균이 잘 자라면 뭐예요? 약제 저항성이 있는 거고, 균이 못 자라면 약제 저항성이 없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저희가 해봐요. 살균제 약제 저항성 대책은 뭘까요? 교차 저항성. 병원균이 한 약제에 대해서 약성을 취득하면, 저항성 취득하면은 다른 종류의 약제에 대해서 저항성이 된다. 이건 뭐냐면요, 같은 종류의 얘기들. 그러니까 벤지미다, 아까 베놈이라는 얘기 됐잖아. 벤지미다졸이 있으면은 아벤다짐이라는 또 약제가 있는데, 요 약제하고 서로 유사한 약제가 돼요. 그러면 그게 교차 저항성이라고 해서 한 개의 어떤 특정한 약제의 저항성이 있으면은 그와 유사한 기작을 하는 약제에도 저항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들이에요. V상황 교차 저항성은 뭐냐면은 되게 좋은 약이죠. 우리 이걸 찾아내려고 하는데, 약을 탈 때 어떤 A라는 약제에 대해서 저항성이 있으면은 B라는 약제에 대해서는 잘 죽는다. 이건 우리가 V의 상관 교차 저항성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거 우리가 약제를 두 개를 그러니까 내가 살균제를 치는데 오늘 한번 치고 다음 주 또 이날 약을 치고 싶어요. 그럼 어떤 걸 쳐야 돼요? 교차 저항성을 써야 될까요? V의 상관 교차 저항성 써야 될까요? V의 상관 교차 저항성을 쓰죠.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는 기작이 다른 거였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썼던 것이 세포벽의 합성을 저하한 약성을 사용했다. 그럼 다음 주에는 핵산이 분열되는 걸 막아주는 약제를 이런 식으로 사용해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기습점을 갖고. 우리 그거 보면은 농약에 뭐 이런 게 있어요. 농약에 숫자가 써 있어요. 1, 2, 뭐 1-2A, 뭐 3A, 3B 이런 게 있거든요. 서로 이런 약제들이 있는데 이 같은 숫자의 약제를 쓰지 않고 1을 썼으면 다음엔 3을 쓰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약을 쓰고 있어요. 농약 병에 이런 기작점에 대한 약들이 써 있어요. 설명이. 일단 내년 2학기 때 올해 2학기 때
농약학 시간에 배울 때 요 내용들을 추가가 될 거예요. 이건 오늘 슬쩍 지나간 얘기고요. 저항성이 살고 있는 선택성과 침투성 살균제를 최소화한다. 뭐냐면은 섞어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택성 약제하고 그러니까 선택성과 침투성 살균제를 적게 사용하고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선택성과 비선택성을 섞어 쓰다. 왔다 갔다 쓰는 거죠. 비선택성은 말 그대로 저항성이 잘 안 생기는 약제고 선택성 약제는 뭐예요? 침투효과 좋은 약제들은 잘 생기는 약제들이잖아요. 이거 서로 바꿔가면서 쓴다는 것들이고 혼합해서 하거나 교차 사용하는 것들. 우리가 화학적 방제에서 혹시 뉴스 같은데 PLS 보셨어요?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이에요. PLS가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 포지티브는 뭐예요? 드러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포지티브 리스트라는 거는 등록된 양만 사용하는 뜻이에요. 등록된 양만. 근데 이거는 우리가 농약 잔류 허용 기준이 서용정되지 않은 농약산물에 대해서는 잔류 허용 기준을 농약 불감축 수준이 0.01mg. 그러면 킬로그램당이잖아요. 킬로그램하고 그램은 어떻게 돼요? 1000배죠. 미리그램하고 그램은 어떻게 돼요? 1000배죠. 그러면 공이 6개면은 100만 분의 1이죠. 근데 이거는 공이 또 몇 개가 붙었어요? 2개가 붙었죠. 그럼 1000만 1억 분의 1mg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걸린다는 뜻이죠. 1억 분의 1만 있으면 그 약제 검출이 되면.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어느 정도 약이냐면요. 내가 농약을 안 뿌렸는데 옆집에 날아왔어. 그러면은 걸려요. PLS에. 검사를 하면 걸려요. 그래서 이 정도로 우리가 이제 PLS 제도가 이제 나왔는데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은 농약이 사용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농산물 차단하기 사용되는데 옛날에 이런 게 있었어요. 옛날에 소작목이라는 거 있어요. 소작목. 소작목 뭐예요? 단위가 작은 것들. 예를 들어서 내가 공심채를 씌워요. 공삼채는 우리가 많이 키우는 작물이 아니죠. 그럼 공심채에 대한 약제를 누가 개발했을까요? 우리나라 팔고 있을까요? 안 하죠. 왜냐하면 농약을 등록하려면은 최소 몇 천에서 몇억 원 정도 돈이 필요해요. 그럼 내가 농약을 팔아서 이 돈을 뽑아야 되는데 뽑지 못한다고 하면 그 약을 등록시키지 않겠죠. 그래서 이게 소작목, 그러니까 작은 작목에서는 이 PLS 문제가 굉장히 컸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관계없죠.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토마토나 파프리카나 고추, 시설고추나 뭐 이런 걸 키울 거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 내가 소작목을 키운다고 하면 이 PLS 제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볼게요. PLS는 우리가 농진청의 농자재상학과하고 농자재 평가과와 관련이 있는데요. 이 등록을 하고 등록증 발급하고 농약을 유통하고 하는데 2단계에서 이 PLS라는 거는 얘가 만약 토마토에 깨끗한 약자를 등록했어요. 그럼 깨끗한 토마토 써도 되겠죠. 근데 깨끗한 썼더니 제피 곰팡이 잘 들었어. 그리고 내가 오이에 깨끗하게 쓰려고요. 그럼 오이에 깨끗하게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오이 깨끗하게 오이에 등록이 안 돼 있으면은 안 되죠. 옛날에는 그냥 썼어요. 등록이 안 써도 토마토에 좋았으면은 그냥 오이에 사용했어요. 뭐 별 차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내가 오이에 등록되지 않은 약자를 사용해서 검출이 되면은 그 출하가 금지돼 버리거든요. 이 제도 의하면 지금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일단은 농약이라는 거는 어때요? 첫 번째 가장 좋은 천적일 조건이 있어야 되죠. 병균과 해충에 약효가 있어야 되겠죠. 약효의 검증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실험하는 게 또 하나가 있어요. 약효 검증도 하지만 약해 검사를 해요. 식물에서 몇 배 정도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1000배를 뿌렸더니 약해가 없어. 2000배를 뿌렸더니 약해가 없어. 2500배를 뿌렸더니 약해가 있어. 그러면 우리가 2000배까지만 1000배까지만 약을 거꾸로죠. 500배, 1000배 이거 농도가 1000배에서는 약해가 없었는데 2000배가 아니라 약해가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준을 500배 이상만 사용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약해가 없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때 내가 500배를 치라고 하면은 1000배까지는 약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우리 농약 허가를 내줄 때 500배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용도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요. 이것들을요. 그러면은 약효도 있어야 되고 약해도 없어야 되고 세 번째가 뭐예요? 농산물이 섭취하는 사람과 가축이 안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보게 되면은 이제 뭐 동물 실험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갖고 일단은 이런 안전성 검사를 우리가 실시를 한다 이것들. 근데 주로 이거는 원자에서 주로 많이 해요. 농산물의 섭취 및 뭐 농약 검사인데요. 또 하나가 농약 환경 및 생물이 안전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농약을 사용할 때
어떤 약이 딱 있어요. 보니까 어류에 치명적인 약이에요. 그러니까 어류를 잘 죽인대. 물고기를 잘 죽인대. 그러면은 논에 사용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사용할 수 없어요. 이런 약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에 영향을 적게 줘야 되는, 환경에도 영향을 우리가 미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토양이나 하천이나 지하수나 이런 데 영향을 주지 않아야 되고요. 물고기나 새, 지렁이, 곤충에도 영향을 주지 않아야 돼요. 이게 또 하나가 곤충 관련해서 얘기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사용이 허용이 되어 있는데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사용하지 못하게 사용된 약이 있어요. 그 네오니코틴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살충제로 광범위하게 쓴 약제가 있어요. 네오니코틴 계열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니코틴이 뭐예요? 담배죠, 담배. 담배가 살충제예요. 그러니까 담배를 여기 피신 분들 꽤 있던데 담배가 사람 좋으라고 피는 게 아니에요 원래. 왜 만들었어요? 담배가 그 니코틴을 벌레가 먹고 죽으라고. 벌레 죽이려고 나 먹으면 너 죽어 이거요. 이거를. 근데 요거를 네오니코틴이라는 건 뭐예요? 천연 니코틴이 비싸니까 네오 합성한 니코틴을 농약으로 사용한다. 이 네오니코틴 계열이 바로 해충에 이 곤충에 치명적 영향을 줘요. 그래서 우리가 요새 벌이 사라진다는 얘기 들었죠? 그 중에 일부 얘기가 그 중에 일부 사의 얘기가 보면 네오니코틴 계열 약제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네오니코틴을 뿌리게 되면은 벌레들이 방향감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이 나가요. 그래갖고 죽어버리거든요. 정신이 나가겠다. 그래서 벌들 같은 경우에는 정신을 잃어버리면은 집에 못 돌아오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으로 식량도 못 갖다 주고 자기도 죽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오니코틴 계통이 우리가 이런 벌레들한테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가 그래도 유럽에 비해서는 조금 허용이 세죠. 이걸 원래 지금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사용 금지된 약제들이고. 근데 사람에는 어떨까요? 네오니코틴이? 비교적 우리가 피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사람한테 해롭긴 한데 흔히 말해서 온열동물한테는 독성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독성이 있긴 하지만. 근데 이런 해충, 그러니까 벌레들한테는 굉장히 피해가 크대요, 이거들이요. 우리가 이제 농약의 잔류효용 중에 있는데요. 식품 중 잔류되어 있는 농약성분을 사람이 일생 동안 먹어도 과학적으로 해가 없는 수준량을 법적으로 허용한 기준이야. 농약의 잔류 허용 기준을 넘지 않는 농산물을 법적으로 과학적으로 인정한 거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보면 하나 뭐라고 하죠? 조금 뭐가 있냐면 볼게요. 토마토하고요. 토마토는 많이 먹잖아요. 토마토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사람이 어쩌다 한번 먹는 게 있어요. 잘. 그러면 누가 허용이 더 높을까요? 농도가? 예? 어쩌다 한번 먹는 게 허용 기준이 좀 높아요. 같더라도. 그런 차이는 있다는 거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 허용 기준이라는 거는 일생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일반적으로 먹었을 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PLS가 그러니까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 허용 물질 목록화 제도에서요. 문제점은 우리가 바로 이거예요. 소면적 작물에서 문제가 좀 생기고 있다. 그래서 보면은 재배 초기, 중기, 그다음에 피해가량 등록 시험, 그러니까 직권 시험을 요청하고 미등록 농약을 사용해야 되고 다시 등록을 사용하는데 이 농약 등록 시간이 2세에서 3년이 걸려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보시다시피 옛날보다 그 PLS 시행 이후에 부정농약, 그러니까 농약 검출이 더 많아졌거든요. 이게 원래 많아진 걸까요? 진짜 많아진 걸까요? 많이 발견된 걸까요? 지금은 발견된 거죠. PLS 제도 이후에. 보면은 우리가 PLS 문제점이 보면 첫 번째가 방제에 증가했다. 열대작물이나 야생식물, 약용작물이 있어요. 열대작물을 내가 바나나를 심는다고 해요. 바나나를 심었어요. 그럼 바나나에 등록된 약제가 농약키트에 맞을까요? 실험을 할 것 같아요. 농약을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펜텀이라는 약제가 있어요. 이게 지금 토마토하고 오이에 쓰고 있는데 이 약제를 바나나에 사용하려면은 바나나에 등록 실험을 해야 돼요. 바나나에 등록 실험을 해야 되는데 바나나에 등록 실험을 하는 비용이 한 1억이 들어가요. 근데 내가 바나나가 우리나라에 얼마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내가 농약을 팔아서 바나나 농약을 등록을 시켜놨으면은 바나나에 1, 2억을 벌려고 하면 바나나에다가 몇 억을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1, 2억 들어서 바나나 등록 시험을 했어. 그러면은 바나나에 대해서 1년에 바나나에서 10억, 20억을 사줘야 몇 년 있다가 회수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1년에 봤더니 한 500만 원 팔려. 그러면은 내가 등록을 하면은 뭐예요? 손해죠. 그렇게요. 그래서 보통 소작목들이 보면은 열대작목이라든가 야생식물이라든가 약용작물들 뭐요? 대개가 소작목이죠. 돈이 안 된 작물이라고 해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우리가
근데 우리는 이런 거 안 심을 거니까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고요. 보통 옛날에는 들깨 상추들이 걸렸었는데 망고, 민들레, 쓴바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약초들 잘 우리가 먹지 않는 것들 아니면은 먹더라도 뭐 조금 아주 뭐라고 하죠? 매니아들이 먹는 음식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외래병해충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외래에서 이런 병균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 증가하고 있다. 그다음에 소작물작물에 사용하는 농약이 부족으로 직권 등록 시험이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당연히 등록 시험 기간이 늘어나겠죠. 이것들이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부적합 상위 20개 농산물에 대해서 PLS 부적합 조사 결과를 볼게요. 16년에 보면은 그다음 것을 보게 되면은 보통 우리가 건sul 볼 때 뭐 알타리, 파세리, 쑥갓, 샐러리에서 보여 주로 엽채류들이 좀 많죠. 지금 보면 들깻잎. 이거 보면 밑에 쪽에 우리가 흔히 하고 있는 저거 있나요? 과채류들은 거의 없죠. 거의 없죠. 이것들이. 그 피해를 적용을 해볼게요. 이거 보니까 왜 이게 많이 걸려요? 약이 없어요. 약이. 생각보다. 얘가 알타리무가 많을 것 같은데 알타리무는 없어요. 배추하고 무는 약이 많거든요. 우리가 알타리무를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무에 등록된 약을 알타리무에 뿌렸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여태까지 했었죠. 그렇게 하다가 지금 어때요? 내가 무에 적용된 약을 갖다가 알타리무에 뿌렸을 때 어떻게 PLS 걸려 안 걸려? 걸리게 되죠. 이런 일이 발생하더라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 또 하나가 여기 볼게요. 예를 들어서 케일 같은 경우나 샐러리, 쑥까지 있어요. 얘는 주로 어떤 약을 뿌렸을까요? 상추에 뿌리다 걸 뿌렸단 말이에요. 상추에 뿌린 걸 뿌렸는데 그때까지 됐단 말이에요. 그냥 상추 누가 케일에다가 케일 몇 명 심는다고 농약회에서 절대로 등록 안 해주거든요. 그 돈 안 나오니까. 그러면은 상추는 등록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엽채를. 그럼 상추에 등록된 약재를 갖다가 케일이 뿌렸었죠. 근데 그렇게 되면 돼야 안 돼요? 그럼 바로 걸리겠죠, 이거를. 그래서 저도 약간 PLS에 대해서 야,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내가 볼 때 케일이 상추보다 훨씬 덜 먹는 작물인데 케일과 상추가 같이 나온다고 하면은 저건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안 된대요. 이게 걸리면 안 된대요. 일단 등록이 안 되면 무조건 안 된대요. 이게. 그다음에 들깻잎 같은 경우 나오잖아요. 들깻잎 왜 걸릴까요? 채소 중에서 거칠거칠한 거 있죠. 표면이. 야, 이건 타식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표면이 털이 많아. 깻잎은 털이 많잖아요. 그럼 농약이 닦여 안 닦여요? 그리고 숨겨져 있죠. 이게 안 나가요. 잘 분해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일단 농약이 분해가 잘 안 되고 두 번째 뭐냐면 들깨도 마찬가지예요. 들깻잎도 케일보다는 많이 심는데 우리가 들깨를 수확하려고 심는 사람 많아도 들깻잎 먹으려고 심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등록 실험을 많이 안 하고 있죠. 이것도. 그러다 보니 농약회사에서 등록을 잘 안 해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PLS라는 거는 PLS 전면시험에서 뭐 교육을 많이 하고 해야 된다는데 이건 뭐 대응 반항이고요. 그러니까 종합법 방제인데 이제 버섯병의 방제에서 얘기할게요. 우리가 그 모든 방제 방법에서 어우러진 이른바 종합적 병해충 방제를 우리가 종합적 방제를 해요. 우리가 영어로는 IPM이라고 하거든요. 그다음에 병화체 밀도를 경제적 피해 수준 아래로 억제하는 것들. 뭘까요? 경제적 피해 수준 아래로 억제된다는 거. 이거 잘못 써서 이건. 아래로 억제한다는 거. 내가 얘기 들었지만 병화체가 100% 안 나오게 한다는 거는 바보 같은 짓이라고 했죠. 이거는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병이 걸리지 않는다는 거는 이거는 경제성이 없다는 얘기와도 같을 수가 있다. 이거는. 그러면은 얘가 경제성이라는 거는 피해 아래로 억제하는 방법이 뭐냐? 첫 번째가 이제 1차 전염을 제거하거나 감소한다. 이건 뭐예요? 우리가 청소를 열심히 하자. 그 다음에 1차 전염 효능을 감소시킨다는 거는 또 뭐예요? 얘를 갖다가 제어하거나 효능을 감소시킨다는 건 얘를 갖다가 환경을 안 맞게 하면은 얘 효능이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기주의 저항성을 높인다는 건 저항성 작물을 키워도 되고 식물 자체가 저항성이 발현될 수 있도록 작물을 튼튼하게 키우면 될 수도 있고요. 병 발생을 연기하자. 병이 빨리 걸리지 않게 천천히 진행되도록 우리가 해줄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염병에 의한 2차 병을 늦추겠다. 이건 뭐예요? 1차 전염병이 생겼을 때 2차 전염원을 제거하면은 2차 전염원이 적게 생기죠. 우리가 언제 뭐 궁금한 거 있으면은 종합적 방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가 일어나지 않아요. 모든 것은 다 복합적으로 다 나간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온실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단독 온실인데 얘가 단독까지는 모르겠지만 연동이에요. 내가 5연동인데 측창을 열 것인가 말 것인가. 8월 달에 측창을 닫으면은 장점은 벌레로부터 작물이 보호된다. 근데 나쁜 점은 뭐예요? 온실의 온도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영향이 있다. 근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럴 수 있죠. 이제 하나 선택을 해야 되겠죠. 열면은 어떻게 돼요? 측면에 더 트랩도 많이 걸고 외부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해야 될 게 뭐예요? 1차적으로 이제 구조적인 온실을 해서 못 들어오게 한다고 하면 2차적으로 또 저지선을 만들어야겠죠. 안에다가 트랩을 건다든가 이런 거 할 수가 있겠죠. 세 번째는 정식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조금 너무 밀식해서 심어버리면은 곰팡이병 발생이 늘어나니까 우리가 적정 밀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작물이 상태가 안 좋으면 어떻게 해요? 병이 걸리거나 이파리가 역병이 심하게 왔으면은 화방을 제거하고 식물지 온도를 평균 온도를 낮춰갖고 식물들이 보다 건강을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환경적인 도움을 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적용된 약제를 뿌리되 한 가지 약제를 뿌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병이 걸렸으면은 한두 가지 약제, 오늘 하나 뿌렸으면 다른 약제 교호살포를 통해서 저항성 기운과 비저항성 기운을 두 개를 동시에 방지해 주도록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병균이 이미 발생한 거 어떻게 돼요? 전부 잘라서 제거해갖고 거기서 다른 2차 감염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죠. 이것들이요.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종합적 방제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날 미리 예고하지만 1시 하면 너무 늦잖아요. 그래서 12시 반까지 밥을 빨리 먹은 다음에 여기 와서 3시까지 2시 반, 3시까지 하고 집에 가는 걸로 할게요. 12시 반까지 준비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때는 이거 병할 수도 있는데 내가 수경재배가 너무 밀려갖고 지금 병원 대충 따라가고 있는데 수경재배가 좀 밀리고 있더라고요. 계속 저것 때문에. 그래서 내가 병을 안 하고 수경재배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 그래요. 식사 마실게요. 네. 빨리 밀어요. 오늘 걸어갈 때 비 안 온다고. 캡슐에도